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컴알 1급 필기입니다. 컴알 1급 필기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독학으로 컴알 1급 필기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 뭔가 요약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일반의 자료 처리부터 윈도우의 기본 요소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보고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자료의 표현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돼요. 쭉 비트, 정보의 최소 단위, 이진수를 말해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어, 0 또는 1, 한 비트에 0이나 1,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트가 8개가 놓이면 8비트라고 안 불러요. 1바이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 한자나 한글은 2바이트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BCD, ASCII, EBCDIC, 유니코드 나오는데요. ASCII, EBCDIC, 유니코드 모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나와요. 특히 ASCII 코드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문자들, 이 문자를 코드화하여 작업을 처리하는데 BCD는 6비트입니다. 6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비트가 적어서. 그래서 이 BCD 코드를 좀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Extended, 바로 BCD 코드죠. 그래서 EBCDIC 코드, 얘하고 똑같은데 2비트가 더 늘어서 8비트, 즉 2의 8승으로 256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ASCII 코드는요, 미국 표준 코드로서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된 표준 코드고, 일반 PC의 문자 전송, 데이터 통신의 문자 전송, 이때 많이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한글은 2바이트, 영문자 숫자는 1바이트. 아, 복잡해. 차라리 영문자, 숫자, 한글 모두 다 2바이트로 통일합시다. 이것이 바로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 코드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문자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 규격을 말합니다. 됐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꼭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자를 전송하다 보면은 어떤 장애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에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에러 검출 코드의 종류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요. parity bit, 해밍 코드, 그리고 블럭합, 정마크 부호, 순환 중복 검사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에러 검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해밍 코드는요, 에러를 검출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검출이 됐다는 얘기는 에러 났어요 이 뜻이죠. 그럼 에러가 난 부분을 스리슬쩍 고쳐주는, 즉 에러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가 바로 뭐다? 해밍. 알아두면 됩니다.
자, 벌써 기출문제. 자, 어떤 따끈따끈한 문제가 나왔냐면, 참고로 이들 문제는요, 제가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 요 단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뽑아봤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 여러분 3개 존, 4개의 디지트 비트 맞습니다. 그래서 도합 7비트.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2의 7승, 2의 7승은 2를 7번을 곱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3비트 존, 숫자, 디지트, 4비트. 도합 128가지. 그 다음에 2비트의 에러 검출. 여러분, 아스키는 에러 검출 코드 아니에요. 패리티, 해밍, 정마크 부호 이런 것들이 에러 검출 교정입니다. 얘는 그냥 오로지 문자를 전송하는 문자 코드예요. 따라서 에러라는 말 황당하죠. 답 3번. 근데 아스키 7비트라면서요. 7비트도 있고 확장된 아스키 코드는 8비트예요. 그래서 7비트 또는 8비트. 됐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각 문자를 7비트 총 128개. 아, 이젠 다 외웠겠네요.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 오, 똑같은데.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한다.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뭐라고요? EBCDIC는 몇 비트? 8비트, 존비트 4비트, 디지트 4비트. 그래서 256까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BCD가 원조인데 EE가 extended, 확장 이지나 10진 코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번 이게 바로 EBCDIC 코드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번 특수문자, 소문자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4비트의 존 부분, 4비트의 디지트 부분, 그래서 8비트 맞고요. 최대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데 바보처럼 64개라고 써있네요. 답은 4번이에요. 64가지 문자는 BCD 코드. 됐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 풀 수 있겠죠?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우리 1급에서는요. 이 CPU에 대한 이야기, 제어장치, 그러니까 CPU를 구성하는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리고 이들의 임시 기억 공간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1급에서.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CPU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가 좋다 나쁘다 따질 때 CPU의 성능을 많이 이야기하죠. CPU는 사람의 두뇌와 똑같습니다. 각종 장치를 제어하고 데이터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CPU의 구성은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됩니다. 자, CPU 성능을 평가하는 단위의 용어들이 나오죠. 클럭은 1초 동안 CPU의 주파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 메가헤르츠는 이 클럭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플롭스는 1초 동안에 부동소수점 연산이라는 건 얼마나 정밀한 소수 이하 자릿수 연산을 많이 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장치라는 거는 여러분 항상 그 기능에 명령어를 해독한다, 이 말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어장치예요. 제어장치는요, 어떠한 명령이 들어와요. 일단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의뢰를 하면 CPU에서 그 명령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읽어드리면 그 명령이 무슨 뜻인지 번역하는 데가 바로 제어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해독을 해서 이거 연산 작업이 필요해? 그럼 연산 장치에 그 신호를 야 이거 연산 좀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거 임시로 저장해.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뭔지 그것 좀 끄집어 갖고 와. 이런 것들을 모두 지시하고 감독하는 게 제어 장치예요. 됐죠? 시스템 작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거 제어 장치. 자,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 읽어서 번역하는 거 해독이라고 불러요. 해독을 해서 연산 장치에 적절한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러면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야겠죠? 자, 바로 이런 애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IR, 명령 해독기, 디코더, 부호기, 엔코더 이런 애들이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들입니다. 됐어요? 예, 알아둬야 돼요. 우리 시험엔 다음 중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한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한다. 요거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그 컴퓨터에서 어떤 연산 작업 있죠. 어떤 값이 크냐, 작냐, 같냐, 같지 않냐,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바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료의 비교, 이동, 편집, 판단 작업. 자, 그러면 이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있죠. 가산기, 더한다, 누산기, 계산한 결과를 임시 기억하는 장소, 이게 누산기예요. 그럼 누산기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 됐죠?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얘네들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패밀리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얘 제어 장치에 속하는 애들이 누군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 속하는 애가 누군지 요거쯤은 알아둬야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레지스터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지스터는요, CPU 안에서 자료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영구 기억 장치? No, 임시 기억 장치를 뭐라고 불러요? 레지스터. 됐죠, 여러분?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플롭의 모임을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지스터의 종류가 나오는데 주소를 기억해요. MAR. 내용을 기억해요. MBR. 됐죠? 프로그램의 CPU의 상태를 기억해요. PSW. 됐죠, 여러분? 요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메인 메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CPU가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그 처리하기 위한 그 실제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직접 참조하는 메모리. 이게 바로 주기억 장치예요. 즉 CPU가 처리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기억 장치는 롬하고 램으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은 두 개 뜻을 알아두면 됩니다. 롬은 오로지 내용을 읽을 수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컴퓨터 부팅하면 현재 시스템의 정보, 현재 시스템의 시간, 날짜, 하드디스크의 정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 자동으로 얘가 다 인식해요. 부팅하면서. 왜 그런 거냐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이오스.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바로 어디에 저장되느냐면 롬에 저장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면 롬에 저장되어 있던 이 프로그램,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기본 입출력 정보를 부팅하면서 쭉 얘가 실행하면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얘는 롬이라는 건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여러분이 킨다 해도 그 내용, 즉 이 프로그램, 저장된 프로그램은 날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비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롬 바이오스이고 우리 시험에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시험에 나와요. 네,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이지만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내용, 그죠?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인 펌웨어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그리고 바이오스는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롬. 그래서 우리는 롬 바이오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램은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현재 여러분이 어떤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막 여러분이 쓴 내용 막 보여요. 근데 누가 스위치 탁 내렸어요. 예, 컴퓨터를 꺼버렸다고요. 그리고 다시 키면 그 화면 그대로 뜹니까? 아니죠. 바탕화면 뜨죠. 예,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 이게 바로 램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잊을만 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또 뭐냐면은 기억 용량 단위, 처리 속도 단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기억 용량은 킬로바이트. 이게 2의 10승은 1024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24바이트가 모이면 우리는 이거를 1킬로바이트 이렇게 불러요. 1킬로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1024킬로바이트라고 안 부르고 1메가라고 불러요. 1메가가 1024개 모이면 기가 막히다 기가바이트 1기가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기가바이트가 또 1024개가 모이면 테라바이트라고 불러요. 그게 또 1024개 모이면 페타바이트. 또 1024 페타바이트가 모이면 1에타바이트라고 불러요. 됐죠? 요 용량 단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의 속도는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 밀리, 마이크로, 나노세크, 피코세크, 펜토세크, 아토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s, us, ns, ps, fs, as 이게 속도 됐죠?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롬은 기억된 내용을 오로지 읽기만 한다 그랬죠. 비발성이라 그랬죠. 롬의 종류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한 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P롬.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이용해 기억된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요. EEP롬. 플래시 메모리 기억 소자로 사용되는 거 EEP롬.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램은 SRAM과 D램이 있는데요. D램이 SRAM에 비해서 좀 느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적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램 하면 D램이 된다는 거. SRAM은 램인데도 속도가 D램에 비해 훨씬 빨라요. 근데 가격이 좀 세다는 거. 됐죠? 주로 SRAM은 캐시 메모리 기억 소자로 사용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조 기억 장치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새로 깔았다든가 어디에 깔아요? 하드에 깐다 그러죠? 예. 바로 그게 보조 기억 장치예요. 즉,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한정돼 있죠. 작아요, 용량이. 그렇지만 여러분 하드는 어때요? 몇 테라바이트 막 이렇게 쓰죠? 예. 그래서 부족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보조하기 위한 메모리, 이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인데요. 옛날에는 하드디스크가 시험에 잘 나왔지만 요새는 얘 잘 안 나와요. 그러면요, 요새 가장 밸류가 높은 애들, 가장 몸값이 센 애, SSD예요. 왜? 여러분 업그레이드 SSD로 많이 하거든요. SSD는 하드처럼 여러분 컴퓨터 딱 키면 윙 이런 소리 나죠? 그거 왜 그래요?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예요. 얘는 소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자기 성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속도, 이 회전 때문에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SSD는 Solid State Drive, 얘는 자기 성질이 아니라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얘는 메모리에, 즉 반도체 소자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약해서 배드 섹터, 즉 불량 섹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SSD는 불량 섹터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열, 소음,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리고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거. 예. 우리 하드 깨진다고 말하죠. 충격에 약해서 그래요. 근데 SSD는 그런 게 좀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인기가 노트북 같은 거에 업그레이드 막 시키죠. 근데 업그레이드 시킬 때 뭐만? 예, SSD 하나만 달아도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SSD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충격 안 받는다는 거, 소음이 없다는 거, 불량 섹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메모리에 데이터 기록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잘 나와요. 시험에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캐시 메모리는 여기 뜻만 알아두세요. CPU 속도 매우 빨라요. 주기억 장치는 CPU보다 속도가 느려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를 참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기억 장치 속도가 느리니까 CPU가 어때요? 얘랑 CPU가 여기서 어때요? 어떠한 자료를 참조하려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 속도가 느리니까 어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기다리는 시간 길죠? 결국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CPU가 자주 참조하는 데이터를 이 주기억 장치보다 조금 더 빠른 공간에 저장을 해두자. 바로 이 공간이 캐시예요. 그래서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하기 위한 고속 메모리. SRAM이 기억 소자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캐시 메모리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히트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트율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 속도가 증가된다. 됐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 옛날에 잘 나왔지만 요새 약해요. 그냥 읽어보면 되고.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메모리가 있다 없다? 없다. 가짜 메모리. 즉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더 큰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건 왜 그런 거죠? 용량이 부족하니까. 따라서 가상 메모리 사용하는 이유는 기억 공간 향상. 그 다음 연관 메모리가 시험에 나오면 얘는 데이터를 읽을 때 주소가 아니라 뭐다?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는다. 내용의 일부. 이러면 연관 메모리 기억하세요. 버퍼는 두 장치를 성능에 서로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속도 차이가 발생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메모리 버퍼입니다. 됐죠, 여러분? 예,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요. 인터럽트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터럽트는 컴퓨터 작업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우선 하던 일을 잠시 멈춰요. 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CPU는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뭔지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아까 멈췄던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걸 인터럽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일단은 멈추는 거. 이걸 인터럽트 이렇게 불러요. 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나옵니다.
정전, 기계 고장, 외부 입출력. 정전은 말 그대로 전원이 나갔어요. 그럼 컴퓨터 안 돌아가죠? 네, 그게 인터럽트. 기계 고장은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때요? 부팅됩니까? 안 되죠. 그게 기계 고장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어떤 충격 또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이 약속한 시간,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후에 매일 오전 10시에 컴퓨터를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시가 딱 되면 바이러스 그거 체크를 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인터럽트예요. 또 여러분 사용자가 컴퓨터를 재시작하도록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Alt F4 막 이런 거 눌러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때요? 중단돼 버리죠. 종료되죠. 그런 것도 인터럽트. 즉 키보드에 의한 외부적 요인. 이것도 외부 인터럽트예요. 그 다음에 입출력이 발생해서 또 뭡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 이것도 인터럽트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0으로 막 나누기를 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아요. 에러 납니다. 이건 프로그램 코딩상의 문제입니다. 무한루프는 똑같은 내용을 몇 바퀴 돌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끝도 없이 돌게끔 조건을 써서 무한루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의 뜻을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드락은 교착 상태를 말해요. 즉 무한정 프로세스가 작업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프로세스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를 데드락. 그 다음에 채널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CPU의 간섭이 없이 입출력을 수행하며 작업이 완료되면 인터럽트로 지금 입출력 처리가 끝났습니다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됐죠? 이 채널의 종류는요,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록 멀티플렉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셀렉터는 주기억 장치와 고속의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세서. 한 번에 한 개씩 선택해서 동작합니다. 멀티라는 말은 여러 개예요. 저속의 여러 입출력 장치를 여러 개 서브 채널이 있어서 동시에 조작하는 것. 블록 멀티플렉서는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즉 블록 단위로 고속의 장치를 동시에 여러 개 제어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됐죠? 요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핵심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상 메모리 하면 무조건 용량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조기억 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 맞지요?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맞지요? 주소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려면 그 가상 메모리의 주소를 실제 주기억 장치의 주소로 연동시키는 작업, 이걸 우리가 매핑이라고 불러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답은 4번인데요.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 최소화해서 시스템 속도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상 메모리 하면 용량 확대가 목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한다. 이거는 디코더, 해독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기억 장치 주소를 기억한다. 요거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한다. 이거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보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부호기 인코더에 대한 설명은 몇 번인가요? 2번밖에 없어요.
됐죠? 자, 3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플래시 메모리는 비발성 기억장치로, 예, 여러분, 롬 중에서도 EEP롬 사용한다 그랬죠? 플래시 메모리. 얘는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게 시험에 또 옛날에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아예 예문으로 나온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ATA, SCSI 방식이 있다. 맞아요. 이때 SATA는 직렬 연결 방식을 말합니다. 3번.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연관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한다? 이거 뭡니까? 아, 가상 메모리인데? 그죠? 답 4번이에요. 연관 메모리는 기억 장치에서 실제로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4번입니다. 반도체에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요? 소음이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 뭐라고요? Solid State Drive, SSD.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꼭 알아둬야 돼요, SSD. 그 다음에 CPU 제어 장치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프로그램 카운터. 맞죠? 제어 장치 요소죠.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합니까? 아니죠. 프로그램 카운터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주소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5번의 답은 1입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고 부호기 인코더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 앞에 문제 있었던 거죠? 예.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주소를 기억하는 거, 데이터 번지, 주소 똑같은 말이죠? 번지를 기억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 전원 공급이 중단돼 버렸다. 이렇게 나왔네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었다. 타이머에 의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입출력 장치 입출력 준비 완료를 알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여기서 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사용이 돼버리면 이때는 외부 인터럽트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오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계산 속도 여러분 느린 거 밀리부터 시작돼요. 밀리세크, 마이크로, 이게 마이크로 표시예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 다음에 fem토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아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느린 거 MS부터 빠른 거 여기는 피코가 마지막이에요. PS가. 그럼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뭡니까? 4번이에요. 속도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채널의 종류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럭 멀티플렉서.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및 시스템 관련이 나왔습니다. 메인보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요. 여기서는 메인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칩셋, 롬바이오스 이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칩셋은 이 컴퓨터 본체에서 우리가 이 본체 뚜껑을 열면은 가장 큰 회로 기판, 이게 바로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에서 각각의 부품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칩셋입니다. 그 다음 롬바이오스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 전원 켰을 때 컴퓨터 제어와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부팅 방법, 운영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는 걸 말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USB 포트, 우리 USB 메모리 이렇게 딱 꼽는 거 있죠? 그게 포트인데요.
최대 127개까지 주변 기기 연결 가능하고요. 핫 플러그인,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사실. 드라이버가 USB 1.0부터 쭉 해서 3.0까지 있습니다. 얘는 최대 5GBps까지 제공이 됩니다. USB 3.0의 구분은 색상이 어때요? 파란색으로 색상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버가. 나머지는 파란색 이외의 것들은 이제 2.0이 되겠지요.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건 읽어보면 되겠고. 자, 핵심 기출문제에서 정리를 하고 이해를 도와드리죠. 자,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쇄 눌렀는데 인쇄가 실행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됐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프린터 기종과 프린터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프린터의 스풀 공간이 부족해서, 즉 프린터에서 우리가 인쇄를 누르면 잠시 그것이 인쇄할 내용을 모아두는 공간, 이게 스풀이에요. 이 공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스풀 공간 확보하는 거 맞아요. 근데 CMOS 셋업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팅의 순서라든가 각각의 드라이브 잡아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CMOS 셋업이지 프린터 세팅도 여기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롬 바이오스 머릿속에 기억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죠, 여러분.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롬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되고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이상 유무 검사, CMOS 셋업 프로그램 사용하여 시스템 날짜, 시간, 부팅 순서, 일부 바이오스 정보 세팅 가능하죠.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 설정, 이런 건 관련 없어요. 답 4번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메모리 페이징 파일 크기, 이런 거는 윈도우에서 여러분 가상 메모리 사이즈 잡아줘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 메인보드에 사용하는 칩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칩셋은 여러분 가장 핵심적 역할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장착되고 연결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기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역할, 이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CMOS 셋업, CMOS 거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부팅 순서, 시스템 날짜와 시간, 칩셋의 설정 다 맞아요. 근데 로그인 암호 변경, 이거는 우리 윈도우 메뉴에 계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답 4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아둬야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또 나와요. 기출문제를 몇 회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운영체제가 나오는데요. 운영체제는 시스템하고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영체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지만 얘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인 펌웨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바이오스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데이터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각종 하드웨어의 자원을 관리하더라.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 4개, 처리 능력 높여야 되고요.
응답 시간은 줄여야 되고요. 사용 가능도 늘려야 되고요. 신뢰도는 높여야 됩니다. 요거 4개 알아두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돈 주고 프로그램 사면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30일 동안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죠. 또는 이거죠. 정식 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 내용이 100% 모든 메뉴가 된다면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쉐어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는 아시죠?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패치, 여러분 패치는 반창고예요. 반창고 뭐예요? 어디 상처 났어요? 그 부분 아물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죠? 패치 버전은 여러분이 이미 프로그램 배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자꾸 접속하려니까 에러가 나요. 뭐 또 어떤 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자꾸 알 수 없는 에러입니다.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어때요? 그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은 다 되는데 이 부분이 에러 났으니까 이 부분만 고쳐가지고 새롭게 사람들에게 출시해줘요. 자, 저번에 에러 난 거 미안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판 까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패치 버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류 수정, 기능 향상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 수정해서 배포하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뜻을 알아야 돼요. OOP. 얘는 객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메시지라는 거는 객체와 객체 간의 동작을 일으키는 외부 요구사항. 이걸 얘기하는 거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은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그 특별한 아주 그 서로 허용된 객체들만의 어떠한 그 조건이 있어요. 접근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접근자를 통해서 그 유효한 애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객체에 접근해서 실행하는 어떤 동작은 다른 외부의 애들은 전혀 볼 수 없도록 정보를 은폐한다. 은닉을 제공하는 거. 이게 캡슐화. 그 다음에 기존의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건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 상속.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메서드, 즉 어떤 동작 이름이 똑같이 런이라 하더라도 이 런과 또 다른 런이 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이름을 가졌더라도 행하는 동작이 다를 수 있더라. 다형성. 대표적인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자바, 스몰토크 이런 언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뜻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죠.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웨어는 자 여기요 여러분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옳지 않습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이건 일부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4번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CPU를 설치하여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여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인데 이 안에 CPU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서도 처리가 되고 여기서도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중처리,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불러요. 멀티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기억장치에서 시스템에 하나의 기억장치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걸 다중 프로그래밍
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네, 뜻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상속을 통하면 상위 클래스가 갖는 모든 특징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 C++ 자바가 있다. 맞아요.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의 특징이 있다. 맞습니다.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되며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객체 중심의 개발입니다. 따라서 답 4번이에요. 4번.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소스로 짜여져 있다라는 걸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 우리는 이걸 오픈 소스라고 불러요. 예, 리눅스 같은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오픈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됐죠? 2번이에요. 패치 버전, 여러분 뭐라 그랬죠? 패치 버전?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이거 돈을 낸다는 얘기죠? 상용 소프트웨어. 홍보용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다. 이거 뭐예요? 데모 버전. 오류 수정 나왔죠? 3번이 답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된다. 이걸 우리가 베타 버전 이렇게 불러요. 베타 버전, 베타판. 됐죠? 예.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즈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요. 윈도우즈는 우리 시험에서 4-5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광범위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1급에서 꼭 잘 나오는 것들은 바로가기 아이콘, 그리고 단축키, 이런 건 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대한 것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예, 작업 표시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죠. 막 끌어다가 찍 위에, 찍 왼쪽에, 찍 오른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단추들을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분 그 원본 프로그램을 쉽게 작동하기 위한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분 제거한다 그래서 원본이 지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 폴더, 드라이브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요거 왼쪽 아래 꺾인 화살표가 바로가기 아이콘의 시그니처죠. 그 다음에 파일, 폴더, 디스크 여러 항목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요. 원본 프로그램 하나에 대해 그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원본 파일 영향 안 받죠. 그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쭉 나왔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요. 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원본 프로그램을 찍 드래그하면 곧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끌어다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단축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윈도우 로고 키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윈도우 로고 키를 그냥 누르면 시작 메뉴가 실행되고요. 로고 키하고 R 누르면 R은 Run이에요. 실행 메뉴가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키하고 E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됩니다.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키하고 포스 브레이크 누르면 시스템 실행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폴더 옵션 나오는데요. 옵션보다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우리 1급에서는 공유를 알아둬야 돼요. 공유라는 건 뭡니까?
서로 함께 보자는 거죠. 즉 파일, 폴더, 프린터, CD 이런 자원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린터, 프로그램, 문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모두 데이터 공유할 수가 있더라.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폴더나 드라이브 공유 이름 뒤에 뭐를 붙여라? 달라. 됐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시스템 정보를 열면은 보시다시피 윈도우 버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프로세서의 종류,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시스템의 종류, 컴퓨터 이름, 정품 인증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정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뭐 해상도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각각의 배경화면을 여러분이 지정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화면 보기, 창 색상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여러분 직접 내가 내 본체에 프린터 포트를 꽂아야 된다. 이런 건 로컬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터 이용할 수 있죠.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그 네트워크 프린터가 설치된 컴퓨터의 그 공유 이름 있지요. 여기 프린터의 공유 이름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PC 이름을 꼭 알아야 한다는 사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출문제 1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바탕화면에서 여러분 Shift하고 F10키 누르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죠. 맞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나 텍스트 문서, 압축 파일 등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만드는데 어렵진 않겠죠. 삭제된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삭제된 건 다시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아이콘의 정렬 기준을 변경한다거나 아이콘의 크기 변경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2번 윈도우즈에서 파일,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 자원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1급에선 공유와 관련한 문제 잘 나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예,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백슬래시 로컬호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현재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유의 좋은 점이죠. 그럼 답은 4번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지문 하나 안 틀리고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공유한 파일명 뒤에 뭐 달러 붙이죠. 그럼 달러 왜 붙인다 그랬어요? 예, 바로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이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끔, 공유 사실을 모르게끔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달러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스럽게요.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 4번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이 문제는. 3번 다음 중 폴더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 내용. 속성에서 할 수 없는 거. 문서나 사진, 음악 등 폴더의 최적화 유형을 설정할 수 있더라. 맞아요. 폴더에 대한 사용 권한 공유 설정할 수 있고요.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성창에서?
속성창에선 이거 삭제하고는 관련 없지요. 삭제는 해당 폴더 열어서 그 안에서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거지 속성창과 삭제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에요. 폴더의 아이콘 변경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싱거운 문제를 풀어봤고요. 4번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똑똑한 문제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르는 경우 있겠죠. 뭐 여러분이 바로가기 메뉴 단축키 컨트롤 ESC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가 실행되는 거. 그죠? 그런 거 아시죠? 바로 여기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ESC 키와 함께 사용하면 시작 메뉴 표시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이용해서 여러분이 복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같은 드라이브 내에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찌끄러서 복사를 할 수가 있더라. 아이고 맞는 말입니다.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비연속적 위치에 있는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이렇게 여기 하나 저 밑에 파일 하나 이런 거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눌러서 띡띡띡 선택하죠. 맞습니다.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킬 때 이렇게 나왔는데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끌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할 때 Shift 키 눌러서 보통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파일에 바로가기 메뉴 중에 연결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연결 프로그램은 뭐예요? 내가 이 파일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게 바로 연결이죠.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만 복잡해 보이지 별거 없습니다.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따닥 눌렀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이게 바로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뜻.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 목록을 변경할 수 있더라. 맞아요.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따닥 누르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답은 4번인데요.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은 그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삭제가 되느냐? 아니죠.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답은 4번이에요. 6번 윈도우즈의 제어판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되지 않는 거는 장치 및 프린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관련된 장비들, 사용자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된 호환 네트워크 장치들, 그 다음에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 이런 애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이런 것은 해당 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치 및 프린터 이거 제가 실기로 보고 이렇게 직접 열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윈도우 10이라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서요, 여러분 아시죠? 단축키 윈도우 로고하고 I 누르면은 설정 창이 떠요. 그죠? 여기에 장치, 블루투스 프린터 마우스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아하,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관련 설정에 장치 및 프린터 보이세요? 네, 바로 요애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현재 컴퓨터에 대한 장치들, 컴퓨터, 그리고 USB 포트를 이용한 각종 장비들, 그 다음 주변 기기 이런 거, 프린터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뜬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러면 훨씬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작업 표시줄 문제는 1급, 2급 가리지 않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작업 표시줄의 위치, 크기 변경할 수 있죠? 예, 크기는 화면에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지 말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 오른쪽 누르면은 작업 표시줄에 대한 작업을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요.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숨길지 말지 이것도 여러분이 키면은 자동으로 숨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이거 사용할 건지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라던가 뭐 검색 상자 작업 보기 단추 표시 여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답입니다. 그래서 표시 여부는 해당 사항 무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도우즈의 기본적인 기능까지 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아마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여러분 검색하셔서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들 풀어보시면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고 저는 윈도우즈의 이제 시스템 관련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